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MBTI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외향과 내향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각과 직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사고와 감정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와 감정은 제가 이제 MBTI 강의 시작할 때 그 T와 F로 해서 좀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T와 F가 이제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밈처럼 이제 떠돌아다녀 갖고요. 특히 이제 T가 좀 구박을 많이 받죠. 그래서 뭐 T발놈이라든지 너는 T냐, 또는 뭐 너는 T가 90%라서 영 안 되겠다. 또 오늘은 좀 너가 T의 성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밈처럼 다양하게 변주를 해갖고 이제 T에 대해서 좀 구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T가 꼭 이제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는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요즘 사회가 살기가 각박하고 또 복잡하니까 배려와 공감하는 거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또 배려와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에 해당된다고 이제 흔히 생각되어지는 감정 기능 F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T는 사실은 좀 팩폭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게 심해지면 뼈를 때린다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뭔가 듣고 있으면 불편하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MBTI 얘기도 이제 어느새 이제 종착역에 다가와 오니까 또 그동안 뭐 들어주신 분들도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요. 조금은 이 사고와 감정 기능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가 봐도 조금 뭐 어렵기는 한데요. 두 가지 제목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말 뜻 그대로 또 이제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뜻 그대로 얘기하면 사고라는 거,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생각하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기능이고요. 감정이라는 걸 이제 느끼는 기능 이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T라는 게 너는 T 부분이 많아서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MBTI에서 얘기하는 T라는 게 조금은 이제 맞냐 틀리느냐를 이제 추구하는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맞냐 틀리냐를 좀 시시비비를 좀 시시콜콜하게 따진다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흔히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생각하는 기능 그 자체인데 그게 이제 진실 추구라든지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계속 이제 집착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변천이 되느냐 또는 변이가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인간 정신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데 인간의 성격을 깊게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끼는 기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감정, 필링의 번역이죠. 그러니까 느끼는 기능 이런 건데 사실은 느낀다는 게 뭐 쾌감과 불쾌함을 느끼는 것, 또 기분 좋은 걸 느끼는 것, 또 뭐 우울한 거, 불안한 거, 또 놀라운 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니까 사실은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거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MBTI 얘기할 때 F는 되게 이제 배려와 공감이 잘 되는 분들을 이제 F가 높다, F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무래도 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F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감정이 얘기하는 말뜻 자체가 좀 이제 변천이 돼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 유형, 내향과 외향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감각과 직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감각과 직관 유형 얘기를 하다 좀 시간이 다 돼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는 꼭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질의응답을 충분히 이제 답변을 못 드려서
이제 그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유튜브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캡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 들으셨던 분이 다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질문이 캡처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질문 주시면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오 다빈치의 MBTI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고요. 근데 잠깐 이제 MBTI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52년에서 151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뭐 흔히들 얘기할 때 뭐 인류 지성의 정점에 도달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못하는 게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뭐 대개는 이제 뭐 미술, 회화 이런 거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헬리콥터라든지 항공기를 디자인했다 이런 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잠수복 같은 걸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잠수복 개발한 이유는 전쟁에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도시국가들로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도시국가 또 뭐 피렌체가 되겠죠. 또는 뭐 다른 데로 이주를 가서 뭐 밀라노라든지 체사레 보르자가 건설했던 그런 도시에 가서 또 그 도시 국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구하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공을 하기 위한 이제 잠수복의 개발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리라든지 그다음에 작가이기도 했고 그냥 다재다능한다. 그래서 사실은 1450년 이거 이렇게 1400년대를 이제 쿼트로센토 이탈리아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쿼트로가 이제 쿼터 얘기할 때 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400년대를 이제 우리들 흔히는 이제 15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쿼트로센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이제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가장 르네상스적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화려할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의 출생은 뭐 약간의 어려움이나 비밀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저게 이제 빈치 마을에 사는 레오나르도다 이런 뜻에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저도 한번 저 빈치 마을을 가봤는데 피렌체에서 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굉장히 한적하고 예쁜 그런 뭐 시골 마을입니다. 이렇게 구릉도 이렇게 높지 않고요. 근데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사생아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어떤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아들을 뭐 피렌체의 공방에 자기 친구가 공방 주인으로 있는 공방에 보냈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오 다빈치의 재능을 일찍이 깨달아서 키워주기 위해서 보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서부터 공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게 없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더 큰 성취를 이뤘으니까 특히 이제 정신적인 성취를 이뤘으니까는 어떤 정신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역시 사생아로 자랐고 이제 숙부가 키웠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방에 어린 나이에 왔으니까 어린 시절은 흔히들 하는 말로 이제 불우했겠죠. 그래서 좀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전제로 깔아야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MBTI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뭐 한번 짐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뭐 저도 동의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MBTI다 그러면 INTP 쪽에 가까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향적이었다는 거는 워낙에 성향이 내향적이고 다른 사람이랑 활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신 활동에 몰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서부터 우울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이거나 심리적인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성향 자체는 외향적일 수도 있었는데 내향적인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감각과 직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창의적이고
개념적이고 어떤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는 이런 뭐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직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감각형이 모자랐느냐, 이게 제가 계속 MBTI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리지널하게는 그래서 직관이 발달하면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고가 발달하면 감정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지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감각이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구보다도 감각적인 기능이 발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직관적인 기능이 발달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MBTI를 통해서 이런 서로 대칭되는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기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사고랑 그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비교적 사고형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흔히들 뭐 완성한 거가 없이 계속 뭐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다가 일을 못 끝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국 모나리자도 뭐 완성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즉흥적인 P이지 J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내용을 살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필 원고를 한 30년 넘게 계속 썼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일기죠. 그 일기를 철저하게 쓰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기라는 게 자기 하루 동안 생활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재경험하는 거고, 자신을 타자로 객관화시켜갖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메타싱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진지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육필원고를 30년 동안 쓴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예술 작품들이 다 미완성이었다고 그래서 P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런 뭐 세세한 부분들을 제껴놓고 그냥 한마디로 정답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MBTI는 INTP쯤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은 뭐 동의하실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감각형이라는 게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거고, 직관형이라는 게 숲을 주로 보는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썼던 원고에 이런 글이 있어서 나무와 숲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풍경 전체를 보면 나무들이 안 보이고 하나의 숲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숲을 이룰 때 나무 한 그루마다 빛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빛을 받는 부분들이겠죠. 그게 모여서 밝은 부분을 형성하는데, 그 숲에서 빛나는 밝은 부분이 나무 한 그루에서 빛나는 밝은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밝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물리학적이거나 과학적인 해석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볼 때 인간은 인지기능상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숲을 보고 나무를 안 봤으니까는 직관형이지 감각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렇죠? 나무도 보고 숲을 봤는데 저게 왜 우리 눈엔 숲으로 보일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직관형이다,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직관형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감각형이 떨어졌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직관이 자기가 더 발달돼 있다 하는 사람은 감각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S와 N, 직관과 감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뭐 스케치인데요. 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무섭지는 않아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놀라게 되는 이런 그림이어서 제가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게 이제
사형수가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이제 뭐 일종의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사형 당한 사람들을 이제 저렇게 이제 쭉 전시를 해놨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레오 다빈치가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또 괜히 거기 얼쩡거렸다가 또 이제 뭐 불온환자로 찍혀갖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몰두해 갖고 그림을 그렸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흔히들 그 피렌체가 사보나놀라라는 아마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였을 텐데 그 사람이 피렌체를 접수해서 신정 정치를 한 6, 7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얘기할 체사레 보르자의 아버지인데 알렉산드로 6세랑 이제 서로 싸움이 붙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제 져 갖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다 뭐 이쯤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사형 당한 거를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보면은 레오 다빈치는 꽤 사고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고형이라는 게 생각이 발달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형이라는 게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이모셔널해지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 아니더라도 뒤로 제껴놓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능력이다. 오는 성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확실히 레오 다빈치는 사고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냉정하게 보이는 사고형들이 과연 어떤 감정적인 기능이 없느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레오 다빈치는 사고형이었고 사고형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파생됐는지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분석하고 냉정하고 목적 추구적이고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에 개의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레 보르자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보나놀라를 파멸시킨 교황, 그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좀 되게 골 때리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으로 치면은 최악으로 부패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교황이 옛날에는 어떤 정치가였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는 이제 이탈리아 전체를 정치를 했던 그런 교황들이 많는데요. 정치가로 보면 매우 영민하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선견지명이 있고 국제 정세를 보고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교황은 합법적으로 아들이 없는데 저 체사레 보르자가 알렉산더 6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로 인지는 안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황의 사생아가 되는데 네오 다빈치도 사생아였고 이제 체사레 보르자도 사생아였는데 알렉산더 6세가 1492년에 교황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추기경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6세가 정치가로서 어떤 비전을 가졌던 거는 도시국가로 이제 분열돼서 이제 뭐 점차로 커지는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태리를 통일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생각을 이제 실현하려고 그랬던 거고 아들도 그게 이제 체질에 맞아서 추기경으로서 행동한 게 아니라 이제 군대 대장으로 행동을 해갖고 이탈리아를 통일하려고 열심히 해서 초기에는 꽤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사레 보르자가 건설한 자기 영역으로 만든 이제 도시국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궁합이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레오 다빈치가 그래서 이몰라였던가 이런 체사레 보르자가 점령한 도시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사레 보르자가 그 부하들한테 레오 다빈치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라 뭐 이렇게 돼갖고요. 일종의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뭐 전쟁 기술, 그다음에 건축 기술, 토목 기술 이런 걸 다 통합을 해갖고 자기의 뜻대로 도시를 하나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렸다 이런 건 널리 잘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건축가였다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죽이 맞아갖고 한때 뭐 열심히 협력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 걸로 이제 쳐놨던 게 이들의 공통점 서로 많이 다르지만 자기 자부심,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자기가 옳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를 절대시하는 이런 생각이 이들은 어떤 세상의 윤리도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왜 뜬금없이 뭐 제사레 보르자 얘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 사고형이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측면들이 사실은 뭐 정도는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제사레 보르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 어떤 기미는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좋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안 좋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타고났든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개발했을 때 이런 성격적인 성향이라는 건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일 때 그걸 이제 성격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얘기에 대한 어떤 도입 정도가 되겠고요. 도입이 좀 길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자면 이제 T나 F라는 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T라는 거 이제 진실을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진실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쯤이 되고요. 그다음에 F라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들 공감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다. 이게 이제 감정에서 파생된 기능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넘어갖고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데까지 간다. 이게 이제 F의 기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F가 선악의 판단 관련된 거고 T가 진실을 추구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T 성향이 강할수록 저 진실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F 성향이 강할수록 선악 판단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미리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진실 추구라는 건 진선미할 때 진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니까요. F라는 건 진선미할 때 선하냐 악하냐 혹은 착하냐 착하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진과 선이라는 게 꼭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얼굴이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머러스하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을 때 그게 착하다는 게 진짜 뭐 착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착하다라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진과 선이 서로 이제 헷갈려가면서 쓰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T랑 F라는 게 우리가 흔히들 T가 있으면 F는 없고 F가 있으면 T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게 같이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뭐냐, T라는 게 뭐냐 이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이냐 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생각이 뭐냐는 걸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면 일반인들께서는 잘 얘기를 못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보고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각각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생각에 대해서 얘기한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이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오늘 얘기하는 감정도 마찬가지고 또 더 넓게는 감각, 직관, 외향, 내향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요. 근데 그냥 흔히들 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때 생각이라는 건 어떤 뭐 상황을 파악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감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각 기능이죠. 그러니까
감각, 지각 이제 비슷한 용어기도 한데 감각에서 조금 더 인지적인 기능이 포함된 걸 지각이라고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간인 이유는 동물처럼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경험들을 기억화시켜 갖고 그 기억이 오늘의 상황에 맞느냐 틀리냐를 보고 행동을 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런 지각과 기억만으로 사람이 행동을 하느냐 또 상황을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들은 것만 또 기억만으로가 아니라 거기서 유추를 하고 또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도출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라는 게 직업과 기억보다는 조금 더 간 기능이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의 기능인 거는 맞는데요. 그러면 이제 T 점수가 높다고 그러면 높은 사고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애매모호해지죠. MBTI에서 얘기하는 T가 뭐냐. 그러면 이제 되게 조금 뭐 듣기에 따라서는 답답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다 T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얘기들이 T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조금은 좀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식으로 이제 파생 상품 같은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저게 이제 생각하는 기능에서 좀 파생된 게 옳고 그름을 뭐 판별하고 따지는 거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결과 중심, 어떤 그러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좋다,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지향하고 독립적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T라는 사람들이 보통 비판받는 성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런 부분이 인류를 생존하게 하고 발전시켰다 이 말도 맞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감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좋고 싫은 거, 뭐 슬픈 거, 기쁜 거, 그다음에 불안한 거, 짜증스러운 거, 분노 이런 걸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MBTI에서 얘기하는 F 또는 원래 오리지널리 얘기했던 융이 얘기했던 감정 이거는 그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근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한테 즐겁고 유리한 거는 좋은 거고 나한테 불리하고 불쾌한 거는 안 좋은 거다. 이게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적인 요소, 생리적인 요소, 생리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파생돼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고 그때 그 가치 판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기는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감정형이다 그러면 동정심 많고 양보 배려하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협조하고 믿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선악을 판단하는 거랑 이런 좋은 어떤 따뜻한 인간적인 어떤 성향들 이게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을 열심히 하는 게 항상 선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나온 예로 말씀드리면 사브나놀라가 신정 정치하면서 저게 이제 비근한 예로 얘기하면 중국의 1960년대에 있었던 문화혁명 비슷한 건데요. 사바나올라가 이제 피렌체가 굉장히 타락하고 화려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고 절제를 하고 신에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는 사실은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선한 거고 선과 악의 구분을 명확히 한 거였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리고 수도사였고 청빈하게 살았고 제가 뭐 그 피렌체에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수도원에 이 사람이 그 묵상을 했던 방이 있고 이 사람이 입었다는 옷도 제가 봤는데요.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묘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행했던 행동은 결코 선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선했는지 몰랐지만 결과는 악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의도 자체가 선했느냐 저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신활동에서 선한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조금은 뭐
좀 개념적인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어드밴스된 걸로 이제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면서도 정신을 가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면에서는 이제 F가 있다는 거고 영혼을 가진 존재, 독립적이다. 그다음에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유니크한 특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T를 가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감정의 머릿속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누가 걸려서 또는 누가 의식이 돼서 안 하고 못 하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뭐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F성의 지표는 어떤 부분에서는 사회성 또 조금 더 중립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컬렉티비즘, 그러니까 집단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생각인 기능이 오히려 개체성이 되고 인디비듀얼리를 강조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 F랑 비유해서 얘기하면 바로 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안 보이고 머릿속에 과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자면 어떤 인사 담당 회사에 인사 담당 중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불황기에 사람들은 이제 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같이 술도 마시고 어울리고 같이 일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해고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고했을 때 그 해고당한 사람의 어떤 일상생활이 어떨 거냐 하는 거 이제 뭐 너무나 빤하죠. 그래서 그거를 모를 리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그게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해고하는 과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T는 머릿속에는 과제만 있고 달성해야 될 목표만 있고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사회성만 있으면 인간적이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개미나 뭐 꿀벌 같은 게 가장 사회성이 발달한 동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체라는 건 없잖아요. 항상 남을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거 정도가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되잖아요. 꿀벌이나 개미 같은 게 뭐 여왕벌도 있고 뭐 일벌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유니크함을 찾아가는 존재이고 이건 뭐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에 가까운 부분이다, 본질에 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MBTI를 얘기하면서 뭐 결국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기는 하지만 MBTI에서 나는 T다 그러니까 F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틀에서 보면은 좀 적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목에 T나 F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각하는 기능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발달한 기능이다. 이게 진화론적으로는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다 일일이 이제 쉽게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상당 부분 이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사람이 뭐 동물들을 사냥을 할 때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지만 다른 동물들을 사냥을 할 때는 그냥 힘만으로 덤비는 게 아니죠. 뭐 전쟁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전략을 숨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고 동물이 생존하고 이런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 선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달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의 기능이라는 건 원래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발달한 기능입니다. 근데 속이기 위해서 발달한 기능이라는 게 이제 인류가 발달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발달한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기꾼을 탐지하는 기능으로 또 이제 한 차례 더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더 정신적으로 진화를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는 나쁜 행동이다.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게 가장 인간다운 행동이다. 그 다음에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저급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콘센서스. 특히 이제 서양이 이런 게 더 뭐 심하다면 심하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한 거니까 사실은 속이기 위해서 발달한 기능이 속이지 않으려고 인간이 또 한 번 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참 뭐 역설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 T라는 거가 굉장히 다면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F는 무리해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발달한 기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친절하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뭐 따뜻한 사람의 특성이고 또 훌륭한 사람의 징표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 시작은 뭐 미천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약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집단 생활을 하려면 왕따를 안 당하고 집단에 잘 융합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리더라도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감정이 발달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감정이 그게 이제 점점 더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유는 없어진 상태에서 그거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인간은 원숭이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가치를 추구하게 된 게 또한 재밌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다윈의 3부작 중에 하나인데요. 저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감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반사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내 지금 상태가 어떠니까 네가 알아서 나한테 맞춰라 혹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너가 이해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는 거는 거의 요즘은 이제 모든 뭐 정신과나 심리학에 관련된 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떤 감정으로 시작된 게 인간을 묶어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하게 됐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비슷한 얘기니까 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지만 감정이나 공감 없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생각 없이 오늘날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은 진화적인 기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류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는 이제 언어, 상징 이런 거를 통해서 협동을 하게 되는데 저 상징이라는 것 자체, 언어라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그 T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뭐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장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 상징을 통한 협동이라는 게 얼핏 생각하면 F인데 또 T적인 이슈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와 T가 서로 묶이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라는 게 생각에서 비롯돼서 어떤 진실 존중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바야흐로 이제 정의를 세워라까지 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것도 이제 피렌체의 그 토르나보리 거리라고 그래서 좀 한적하고 좀 명품가들 많은 이제 걷기에 굉장히 좋은 뭐 이런 거리인데요. 저기 이제 초입에 저기 뭐 한 50m는 넘는 것 같아요. 저런 어떤 뭐 오벨리스크 같은 거 위에 이제 여신이 하나 세워져 있죠. 저기는 잘 그림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신 그림인데 한 손에는 이제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눈은 가리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문외하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저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뭐 라틴어를 번역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이렇게 돼 있고 저 정의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이니까는 T 혹은 진리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
흔히도 이제 법률에서 판단하는 건 착하냐 악하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꼭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칼이라는 거 어쨌든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저울은 정의를 저울질하는 거다 이런 거니까 생각을 통해서 뭐가 맞는지 판단하는 거 혹은 감정 기능을 작동해서 뭐가 맞는지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울의 기능인데 눈을 가린다는 거는 이제 정신에 좌우되지 않는다, 친소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저걸 이제 MBTI로 이제 말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흔히들 이제 S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ISFJ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MBTI 유형이라고 그러는데 ISFJ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의 MBTI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자기 자식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한테는 한없이 친절하고 뭐 다정하고 헌신적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뭐 좋은 품성을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겠지만 자기 자식만큼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S라는 거 어떤 동심원적으로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는 이런 측면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눈을 가린다는 면에서는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친소 관계에 관련을 짓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는 S가 아니라 어떤 직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T로 해석을 하자면은 T가 가장 발달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어떤 직관적인 모습이 섞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NT 그룹이 됐을 때, 직관적이면서 사고형일 때 저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도 이제 성립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MBTI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뭐 조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맥베스에 나오는 칼인데, 칼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주인을 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하죠. 그냥 칼을 쓰죠. 그래서 이제 my voice is in my sword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 칼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맥베스가 저 광고가 되게 이제 인상적이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여성 옷을 디자인해 갖고 마치 검의 모습처럼 저렇게 했잖아요. 저 검은 여성의 살의 피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맥베스가 이제 자신이 진실을 추구했는데 그 사람의 진실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의라든지 공정함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 맥베스의 진실이라는 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충실했다 이런 의미에서의 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진실이라는 거를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뭐가 진실이냐, 뭐가 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진실과 선악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 맥베스도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단순히 어떤 진실이나 검에 대한 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실과 한편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양심, 선악에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파멸하게 되는 뭐 이런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 T와 F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할 때 옳은 얘기를 싸가지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로 얘기하면 옳은 얘기를 싸가지 있게 얘기하는 그런 가장 훌륭한 경우가 있다면 옳은 얘기를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틀린 얘기를 싸가지 있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틀린 얘기를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틀린 얘기를 싸가지 있게 얘기하는 것도 저거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죠? 저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쯤 되겠고요. 그다음에 틀린 얘기를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또 오래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런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뒤를 따져보면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얘기인데 또 그걸 굉장히 옳다고 말이 안 되게 주장을 하면 틀린 얘기가 싸가지 없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큰 그림을 못 본다.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런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옳은 얘기를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걸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사실은 저 싸가지 없는 거에 기분이 상해서 옳은 얘기도 설득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옳은 얘기를 싸가지 있게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싸가지 없다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풀어보면요. 그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팩폭을 한다. 이게 흔히들 T가 비난받는 이유잖아요. 이거 뭐 당연히 싸가지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싸가지 없는 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최우선을 해서 맞고 틀리고는 뒷전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좋은 뜻에서 F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만 이제 좋은 얘기해서 모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기분이 달달하고 뭐 그럴듯하고 뭐 잘 이렇게 봉합이 되는데 틀린다면 사실은 상대를 물먹이는 행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상황을 잘 재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배려를 하되 뭐 말하자면 팩폭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또 그게 성립되려면 T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야 자기 생각을 타인한테 전달하고 그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싸가지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의 굉장히 이제 원로 정신과 의사가 쓰신 수필인데 꽤 그럴듯한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따져온 건데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이제 일본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일본과 대비되는 이제 미국을 상대적으로 칭찬한 뭐 이런 것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일본 사람들은 다정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따끔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정함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겨서 상대방한테 노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옳다고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옳다고 그 자리를 모면하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타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고 그래서 편견이 없는 공정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편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직함과 공정함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미드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어떤 정직과 공정함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관점을 주변의 압력이나 뭐 강자나 집단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미국적인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직과 공정함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동양인이니까 일본 사람 같은 부분들이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조금 더 있다고 본다면 어떤 미국적인 양식을 배워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사람은 서늘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48분쯤 되니까는 요건 한번 조금 넘어가고요. 요 말씀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직과 공정함 나오니까 이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그 이유를 대는 게 예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저거 있었잖아요. 그 흑백 요리사 뭐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인기몰이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지만 에드워드 리가 그 흑백 요리사 끝난 다음에 어떤 언론이랑 인터뷰한 게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두 명의 심사위원이 관점이 굉장히 서로 달랐다 이거죠. 그건 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 관점이 달랐지만 그 둘 다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관점이 달랐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인간성을 버린 게 아니라 그 관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했기 때문에 자신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뭐 미국적인 발언이고 이분이 어려서부터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의 좋은 점도 상당히 이제 흡수를 했겠죠. 근데 그 마지막 말이 안성재 셰프나 백종원 씨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공정하다고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뭐 1등을 못해서 섭섭한 거를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공정하다는 거, 페어하다는 거는 서로 관점이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어도 공정하지 않은 건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쯤 되니까요. 그게 그런 미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그 이유를 대는 게 예의다. 그다음에 이유를 댄다는 건 자신의 얘기를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게 이제 그 까닭 없이 다시 보고 싶어지는 사람의 법칙에 등장하는 글귀인데요. 이것도 이제 흑백 요리사 대응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이제 두 명의 심사위원들이 뭐 자르는 거니까 사실은 뭐 냉정을 원했든 안 했든 냉정하죠. 근데 대개는 잘랐을 때 왜 잘랐는지 혹은 낮은 점수를 줬는지 이유를 가능한 자세하게 대했다는 거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이유가 사실은 틀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감정에 휘둘리는 부분이 있고 아주 원초적으로는 원숭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합리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자기 생각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가능한 길게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게 어떤 T와 F를 생각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오늘 못 받아드려서요. 조금 얘기할 슬라이드 3장 정도는 그냥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극적인 성격은 MBTI 중 어떤 타입이냐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요. 저것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단골 질문이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소극적 성격은 이제 내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얌전하고 조용하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성격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 중에서는 직관형의 사람이 감각형인 사람보다 왜냐하면 감각형의 사람들은 계속 외부의 자극에 노출돼 있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내향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고 일반적인 어떤 견해지 어떤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는 별로 MBTI가 반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격을 이제 기술하는 어떤 용어나 개념들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4가지 유형만 갖고 그 모든 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MBTI랑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내향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이 가장 내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의 내적인 정신 세계는 소극적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무지하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뭐 상상이 우주를 넘나들고 그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다음에 어떤 현실에서 뭐 대인관계나 친구는 적을지라도 뭐 소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랑 이제 상호관계를 하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이러는 거는 밖에서 열심히 파티하고 노는 사람보다 훨씬 활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드린 네오다빈치 경우도 그 사람이 내향형이었다고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극적인 거와 적극적인 거는 MBTI가 그렇게 반영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케미스트님이 저는 ENTJ고 남편과 아이들은 INFP인데 정말 성격이 너무 달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게 아마 뭐 윤희님 질문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희님 질문은 ENTJ의 INFJ였던가요?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 빼고는 이제 직관형 빼고는 다 다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 직관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S와 N,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S와 N을 같이 키워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발달해 있을 때 S와 N은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딴 세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N끼리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공통 분모를 통해서 얘기를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ENTJ가 굉장히 좀 센 성격이고요, 그렇죠? INFP 경우는 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침잠하다 보니까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 약하거나 좀 예민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은 MBTI적으로 얘기할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걸 잘 이제 좀 조절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전 방송에서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는데 ENTJ가 드릴로 빵빵거리면서 INFJ, 그러니까 풍선 혹은 알 속에 갇혀 있는 INFP를 당당당당 깨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데미안유에 알을 깨고 나와야 INFP가 성장을 하고 현실에도 잘 적응하게 되는데 그거는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INFP가 자기의 알을 깨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옆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면 최고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가 ENTJ다 그러면 굉장히 최상의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꼭 힘들 부분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리더에게 적합한 상은 T와 F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 제가 한번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그 총선에서 요즘 이제 하도 MBTI가 유행이니까 그 후보자들이 자신의 MBTI를 다 밝힌 이런 언론사 인터뷰들이 시리즈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리더에 대해 적합한 성향은 뭐냐 할 때 자기는 뭐 ENTJ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뭐 INFJ, ENFJ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ESTP도 있었고 뭐 ESFJ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리더가 다양화돼 있고 리더라는 게 어느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전쟁의 커맨더 그러면 이제 ENTJ를 많이 들죠. 그런 면에서 이제 T가 어떤 리더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ENTJ를 극단화시키면 그거 누가 어디 사람들이 따르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리더라면 그리고 어떤 뭐 리더 뭐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잘 읽지 못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T와 F를 다 가지는 게 당연히 리더로서 적당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님이 ENTJ고 일수주만 INFJ가 한다. 자영업종 하기엔 누가 둘 줄 알았느냐. 유리님이 그냥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작은 거짓말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까 T라는 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T가 발전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말하자면 교활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게 되면 굉장히 질색을 하고 또 혐오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속이는 거를 굉장히 못 참아 합니다. 그런데 저게 작은 거짓말이라는 건 꼭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상황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저게 거짓말 하게 되면 뭐 우리가 모두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 거짓말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을 좀 낮게 평가하게 되고 한 번 거짓말 하면 나중에
좋은 말을 해도 안 믿죠. 꼭 이렇게 양치기 소년처럼요. 그런 면에서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도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질의응답 시간은 아마 다음 정도까지는 MBTI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